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실종자가 발생한 네팔 홍수와 관련해 국민 피해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수색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와 소방, 경찰 등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네팔에 파견하는 등 긴급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K1A를 대체할 K-17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의 전력화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약 1만 5천 정이 우리 군에 공급됩니다. KFN 국방뉴스의 신규 방산기획 코너 너에게 닿기를 해서 언박싱부터 특수임무대대 출신 여기자의 실사격 체험까지 K-17의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맞아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에서 나의 소원 두 아이들에게 미디어 특별전이 진행 중입니다. 특별전은 백범일지 등 김구 선생이 남긴 글을 몰입형 미디어로 구현해 관람객들이 백범이 꿈꿨던 나라와 문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이틀째, 현재까지 실종자 수는 800명이 넘고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정된 일정을 미루고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피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이태건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중국 국경 인근의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끊기자 정부는 오늘 오후 외교부와 소방, 경찰 등 11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네팔에 급파했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826명이 실종됐고 사망자 수는 1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홍수로 인해 고립됐던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무사히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후 예정됐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수년하고 네팔 홍수 관련 국민 피해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28일 예정됐던 국회의원 초청 오찬도 미뤘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로 국민이 실종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외교부도 26일 조현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27일 밤 네팔 현지에 도착한 뒤 한국인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과 지방발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민선 9기 중앙 지방 협력 방안부터 5극 3특, 권역별 국토 재설계, 권역별 성장 엔진 지원 방안 등이 보고됐고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춘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또 기초 지방 정부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 지방 협력회의 운영 방안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정부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이어지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섭니다. 국방부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현장 단속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해 NLL 이남 전 해역에서 단속을 강화해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에 나섭니다. 일부 외국 어선들이 단속 세력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해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지속하고 있어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챙겨왔습니다. 지난 6월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중국 어선의 NLL 인근 활동과 불법 조업 문제를 언급하며 해양 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지난달 브라질 순방 중에도 NLL 인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서해 안보 현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 일환으로 지난 11일엔 관계기관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해양경찰과 해군,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단속 세력 31척을 투입해 중국 어선 8척을 납포하고 24척을 퇴거 조치했습니다. 이 같은 현장 대응을 바탕으로 범정부 종합대응 방안을 27일 마련한 겁니다. 특히 국방부는 NLL 인근에 정박, 계류 중인 불법 외국 어선에 대한 체증 자료를 공유하고 감시 경계 등 현장 단속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NLL 인근 정박, 계류 중인 불법 외국 어선에 대한 체증 자료 공유 및 감시 경계 등 현장 단속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NLL 인근에는 중국 어선 76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의 전원 퇴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NLL은 민감 해역인 만큼 우발 사태 위험이 있어 국방부와 관계기관이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해 실제 작전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작전이 개시되면 실질적으로 상황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판단은 국방부 정보를 가지고 상황 판단을 해서 최종 작전이 가능한 것을 판단하고 있고요. 정부는 가을 꽃게조업이 본격화되는 9월부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NLL 이남 전 해역에서 합동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26일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미래전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방부 입장, 그리고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섰는데요. 전문가부터 사관생도까지 목소리를 낸 공청회에서 어떤 쟁점들이 제기됐는지 현장에 다녀온 박인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공청회 시작 전부터 반대 측의 항의가 이어졌고 4시간 내내 고성이 오가며 긴장된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본교와 학부를 운영하는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은 미래전에 대비한 합동성 강화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장교 양성체계 개편, 인구 감소에 따른 우수 인재 확보, 그리고 교육 자원의 효율성 등입니다. 찬성 측 역시 장교 양성 단계부터 합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있는 한국군은 합동군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합동성을 압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군정 간의 갈등은 사실은 배타적 사관학교 교육 때문에 있습니다. 각군 사관학교에서 각군의 정체성만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교육 체계를 통합하고 자원을 집중하면 사관학교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관학교의 교육 현실이 열악하고요. 교육 수준이 낮고요. 만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사관학교의 혁신이 필요한 근거이고 정말 한골탈퇴하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반대 측이 우려하는 건 각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의 약화입니다. 육해공군은 작전 환경과 무기체계, 임무가 서로 다른 만큼 각각의 교육체계를 유지하면서 합동성을 높이는 방법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장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가 더 적합한가? 각군의 전문성 교육이 보장하는 가운데 합동성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굳이 부대를 통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검증을 비롯해 공론화 과정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교육의 효과와 재정 소요, 기존 시설 활용 방안 등을 충분히 따져본 뒤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먼저 검증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답하십시오. 그 답을 내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육해공사 폐교를 결정하거나 법안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현재 사관학교를 다니고 있는 생도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행 사관학교 교육이 그 정체성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통합하지 않고 합동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왜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교란 무엇입니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아무리 잠자리가 불편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됐다고 학교에 다니기 싫고 학교가 통합돼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를 해서 지금 통합이라는 결론을 저희가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최적의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국방부가 개발한 장병 통합 지원 플랫폼 장병이음이 ICT 어워드 코리아 2026에서 앱 웹사이트 분과 최고상인 그랑프리를 차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ICT 어워드 코리아는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와 성균관대가 주최하고 과기정통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2004년부터 개최된 국내 대표 정보통신 기술 분야 시상식입니다. 장병 이음 플랫폼은 장병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 운영을 시작한 장병 이음은 병역을 준비하는 국민부터 현역, 예비역, 간부 후보생, 군인 가족까지 폭넓은 이용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병들이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필요한 행정, 복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국방 서비스에 대한 이용 여건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이와 같은 편의성을 바탕으로 장병 이음은 운영 개시 6개월 만인 8월 기준 가입자가 약 40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45년 가까이 우리 군이 사용해온 K1A 기관단총을 대신할 신형 K17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이 본격 전력화됩니다. 국방뉴스 신규 방산기획 코너 너에게 닿기를 해서 K17의 포장을 직접 듣고 사격해보며 달라진 점을 확인했습니다. 안재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지영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K17 기관단총을 생산하는 S&T 모티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K17 기관단총이 들어있는데요. 지금부터 언박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스 속에는 포장지에 담긴 K17 기관단총과 플라스틱 탄창, 그리고 각종 부수기재들이 들어있습니다. K1A 대비 변한 모습으론 우리에겐 M16으로 익숙한 AR, 아말라이트 계열의 특징들이 보입니다. 장전 손잡이가 AR 방식으로 적용됐고 노릿의 전진기 역시 AR과 같은 형상이 적용됐습니다. 조정관과 탄알집 멈치도 좌우 양쪽에 적용해 오른손, 왼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방부 조병창 시기 M16을 면허 생산한 경험과 기존 K 시리즈를 운용해온 경험, 그리고 부품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병창 때 그 M16을 통해서 저희가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부품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는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다음에 외국 우리가 말하는 미국의 시그사워, 그다음에 HK 이런 이 좀 좋은 총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해서 지금 총기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다 여기에 지금 K17에 녹아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AR과 K 시리즈엔 없던 현대화된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작동 방식은 가스 직동식에서 쇼트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총열에선 프리플로팅 배럴을 적용해 총열에 전달되는 외부 영향을 줄였고 단조공법의 헤비 배럴로 설계해 정확도와 분산도,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길이 역시 1.5인치 늘어났고 유효 사거리도 400m로 100m 늘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급되는 탄창 역시 고강도 플라스틱 재질로 바꿔 공수낙하와 같은 충격에도 파손과 변형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개머리판은 5단 신축식으로 M4 계열도 호환이 가능하고 총열답게는 피카티니 레일과 M락이 기본으로 달립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는 총기당 10만 발 이상을 사격하며 총기의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영하 51도에서도 사격하고 연속 사격으로 총열의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충혈과 강선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내부 성능이 기존 대비 250% 향상됐다는 것이 개발사의 설명입니다. 장시간 사격에 대한 검증은 해외 총기와의 비교 시험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해클러운트 코어에서 HK416을 들고 직접 찾아와 K17과 6만 발 비교 사격을 진행했는데
K-17도 시험을 끝까지 견뎠습니다. K-17은 국내 전력화를 넘어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사는 K-17을 개발하며 확보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차기 한국형 소총에도 이 같은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차기 소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베이스로 보면은 지금 K-17의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총열의 내구도를 올린다든가 정확도를 올린다든가 그다음에 유효 사거리를 올리기 위해서 탄의 성능을 개량한다든가 이런. 기존 M16 그리고 K 시리즈의 생산과 사용 경험에 새로운 기술을 더한 K-17. 올해 만들어진 1500정은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먼저 보급돼 특수전 훈련 현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 나머지 14,000여 정은 내년에 생산돼 중대장과 의무병 등 일반 부대의 K-1A를 대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안지환입니다. 앞서 K-17 기관단총의 주요 기능과 재원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실제 운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수임무대대 출신인 차성효 기자가 직접 사격하며 K-17 기관단총의 성능과 특징을 짚어봤습니다. 변화하는 전장 환경과 장병들의 실제 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된 K-17 기관단총. 그동안 K-1A 기관단총을 사용해온 장병들이 새롭게 등장한 K-17 기관단총을 운용했을 때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무엇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S&T 모티브 야외 사격장에 나와 있는데요. 45년 만에 바뀌는 신형 기관단총인 K-17이 K-1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오늘 직접 사격을 해보면서 두 총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개머리판입니다. 기존 K-1A의 인입식 철사 개머리판은 휴대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견착 편의성과 반동 제어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K-17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축형 개머리판이 적용됐습니다. 사격 중에 확연히 느껴지는 차이 중 하나로 어깨의 밀착력을 높여 반동을 줄이고 5단계 길이 조절이 가능해 장병 체형에 맞춰 안정적인 사격 자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단발 사격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K-1이랑 비교했을 때 전혀 흔들림이 없는 모습인데요. 이 개머리판이 굉장히 잘 견착이 되다 보니까 또 잘 밀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성 있는 모습입니다. 상부에 적용된 피카티니 레일과 좌우 하부에 적용된 엠락 역시 사격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K-17의 피카티니 레일은 매끄러운 플라스틱 재질의 K-1A 총열 덮개보다 안정적인 파지를 도왔습니다. 또 일정 간격의 홈을 활용해 전술 조명과 레이저 표적 지시기 등 각종 장비도 손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조작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K-1A는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설계돼 기능 고장이나 장전 조치 상황에서 자세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반면 양손 운용 체계가 적용된 K-17은 좌우 어느 쪽에서도 조작할 수 있어 전투 상황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전 손잡이가 총몸 상단에 위치해 기동 중에도 자세를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고 장전과 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두드러집니다. 네, 이제 연사로 바꿔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게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군인에게 개인화기 변화는 어떤 장비보다 빠르게 체감됩니다. 신형 기관단총 K-17이 우리 군의 전투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 공군 교육사령부가 손성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항공우주군의 주역이 될 제255기 부사관 후보생 인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공의 색처럼 푸른 정복을 입고 금빛 계급장을 어깨에 달 준비를 마친 신임 부사관들이 푸른 소나무 군가를 부르며 가족들 앞으로 당당히 입장합니다. 공군 부사관 255기 임관식, 342명의 정예 공군 부사관들이 탄생하는 현장입니다. 임관식에는 주요 내빈과 임관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증서와 임관 사령장,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342명이라는 255기 동기들이 함께 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 여기 있는 선배들 그리고 나중에 부대에 가면 만날 상하 동료들, 병사들
함께 같이 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기수에는 공군부사관이 되기 위해 입대 전 10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안영현 하사와 부상으로 전역했지만 강한 의지로 힘든 재활 과정을 이겨내고 다시 공군부사관이 된 유원준 하사 등이 인관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군 항공정비사를 목표로 준비하면서 제가 맡은 항공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다수 취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에게 맡기면 안심할 수 있다는 말을 듣는 믿음직한 공군인이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신임 부사관들은 지난 6월 1일 기본 군사훈련단에 입영해 군인화와 간부화 단계로 이루어진 3개월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거쳐 공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예부사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임관식을 마친 신임 부사관들은 초급 교육 과정을 거친 뒤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주역으로서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은진입니다. 전투력 발휘의 중심인 부사관들이 군 복무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육군 3기갑여단이 진행한 부사관 경력 성장과 미래 설계 워크숍 현장을 박준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급과 보직 관리부터 재무 관리와 미래 준비까지 부사관들이 군 생활 과정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계합니다. 육군 3기갑 여단은 부사관 240여 명을 대상으로 경력 성장 및 미래 설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기존 장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진로 설계와 경력 관리 교육을 부사관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부사관들이 복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성장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진급과 보직뿐 아니라 자격증 취득과 자기개발, 재무관리 등 군 생활과 개인의 미래를 함께 놓고 고민할 수 있도록 교육이 구성됐습니다. 제가 일단 원래는 장기를 절대로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교육을 들으면서 군인도 진짜 좋은 직업이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장기 지원도 한번 고려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평소에도 그냥 당장 닥친 일만 하느라 이렇게 앞으로의 군 생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교육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교육은 제도 안내에 그치지 않고 선임 부사관들이 소그룹 토의를 이끌며 각자가 복무 과정에서 겪는 고민과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장기 복무와 진급, 보직 같은 군 경력뿐 아니라 학위와 자격증, 재무계획 등 실제 삶과 맞닿은 문제까지 함께 다루며 당장의 군 생활을 넘어 자신의 미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목표가 없는 군생활은 마치 도시 없는 돛담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군생활은 자신의 역량을 채워나가는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사관의 경력 성장 및 미래 설계 교육은 부사관들이 개인의 역량을 제고하는 시간이면 물론이고 부대 차원에서도 사고 예방과 조직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 판단해서 이번에 기획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부사관들이 오늘의 임무에만 머무르지 않고 복무기간 전체를 내다보며 자신의 경력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군 생활의 방향을 스스로 설계하고 성장하는 부사관 육성이 곧 3기갑 여단의 강한 전투력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그룹 샤이니의 가수 민호를 새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국유단은 27일 서울 현충원에서 위촉식을 열고 민호에게 홍보대사 위촉장과 단 배지를 수여했습니다. 민호는 위촉식에 앞서 신원확인센터를 방문해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의 현황과 의미를 살펴봤으며 이후 현충탑 무명용사 봉안관을 참배했습니다. 해병대 출신인 민호는 앞으로 국유단의 주요 행사 참여와 포스터 리플릿 초상권 제공 등 재능 기부를 통해 유해발굴 사업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민호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들을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숭고한 사업에 동참하게 돼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두 아들에게 남긴 기록과 그가 꿈꿨던 나라의 모습이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되살아났습니다. 김구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백범일지와 그가 남긴 글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이민영 기자입니다. 어두운 전시실을 가득 채운 22m 길이의 대형 화면. 백범 김구 선생이 남긴 글이 영상으로 펼쳐지고 그 앞에선 50개의 갈대 형태 식물 로봇이 움직입니다.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마련한 미디어 특별전 나의 소원 두 아이들에게입니다. 전시는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두 아들 인과 신에게 자신의 삶을 전하기 위해 쓰기 시작한 백범일지에서 출발합니다. 화면엔 백범일지와 김구 선생이 남긴 글이 펼쳐지고 식물 로봇은 사람의 움직임과 소리 그리고 빛에 반응하도록 구현됐습니다. 기록을 단순히 읽는 데서 나아가 직접 보고 느끼며 백범의 생각을 되짚어보도록 한 겁니다. 백범일지와 그가 남긴 글씨를 천천히 들여다보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하다가 그 식물 로봇과 수국화 애니메이션, 인터랙션들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우리나라는 무엇이었는지, 문화의 힘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시금 생각해 볼 기회이길 기대합니다. 백범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보다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상설 전시도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이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한국 광복군의 발자취 등을 관련 자료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독립운동가 김구의 삶을 넘어 그가 나의 소원에서 강조했던 문화의 힘과 우리가 꿈꾸는 나라의 의미를 오늘의 시선으로 되묻게 합니다. 백범이 꿈꿨던 나라와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27일까지 이어집니다. 국방뉴스 이민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39사단이 27일 경남 거제와 통영지역 수해복구 현장에서 대민 지원에 나선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주식회사 링티는 무더위 속 복구 작업을 이어가는 장병들을 위해 650만 원 상당의 음료 10,000캔을 지원했습니다. 39사단은 지난 17일부터 수해복구 장병 2,735명과 장비 182대를 투입해 대민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성락 공군참모총장은 26일 F-15K 전투기를 운용하는 대구 기지를 찾아 작전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손 총장은 임무 브리핑부터 야간 지휘 비행과 디브리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24시간 작전 수행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영공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27일 서해 북방 한계선 최전방에 해병대 6여단을 찾아 경계작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주 사령관은 후반기 꽃게 성어기에 대비한 민관군경 협조 체계와 상황 보고 체계를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즉응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총성, 군가, 함성이 가득한 역동적인 부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FN 국방뉴스는 계속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KFN 국방뉴스 2부 첫 번째 소식, 국방일보가 주목한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국방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도 국방일보 서현우 취재 데스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국방 하이라이트 첫 번째 소식은 무엇입니까? 네, 먼저 볼 소식은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 의원과 유영원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K방산 수출 강화 패키지법입니다. 이틀 전이었죠. 지난 25일 발의됐는데요.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흔들림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방산 수출 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국회와 정부 또 군가 기업이 원팀이 돼 K방산의 발전을 이루는 바탕의 하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고 이 때문에 방산이 국가 전략 산업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나온 소식이어서 반가운데 법률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이번 패키지법은 총 6개 법률안으로 구성됐습니다. 무역보험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조세특례제한법,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법, 후속군수지원,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인데요. 법안들은 금융, 세제, 기술보호, 후속군수지원 같은 방산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법제화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방산 분야는 특성상 오랜 시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가 전략기술에 방산을 포함하는 방안까지 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의 어려움을 법제화하는 6개의 법률안 소개해 주셨는데 최근 K방산이 큰 성과를 얻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탄력을 받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어느 한 지역에 특정하지 않고요. 유럽, 중동, 남미, 동남아까지 세계 곳곳으로 시장을 확대해 왔습니다. 네. 또 현재 세계 10위권의 수출국으로 도약했는데요. 지난해만 놓고 보면 수출액은 150억 달러를 넘었고요. 올해는 더욱 늘어나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방산이 성장하면서 주요 방산 강국들의 견제가 늘었고요. 또 강대국들과의 경쟁 수준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 기업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이겨내고 또 극복하면서 더욱 큰 성장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K방산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 됐고 수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산 강국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과 비교하면 기업 규모나 시장 지배력에서 아직은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또 차별화된 수출 전략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적인 경쟁력은 후속 군수 지원 체계에 달렸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경쟁력은 가격이 아니라 빠른 납기와 생산 능력, 실전 운용 경험, 기술 이전 같은 이런 것들 결합한 패키지 수출에 있는 셈입니다. 이번 K방산 수출 강화 패키지법도 이를 적극 반영한 것이고요. 입법 절차를 거쳐 통과되면 우리 방산 기업들이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생산에 판매하고 또 기술을 이전하며 수출 이후 후속 군수 지원까지 수행하는 전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루빨리 통과가 되면 좋겠습니다. 패키지법 6개 법안 중에 세제 지원이 좀 눈길을 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인데요. 방산을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 포함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와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 넣는 내용입니다. 방산 분야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첨단 무기체계 연구 개발과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김병주 의원과 유용원 의원 어떤 부분을 강조했나요? 네, 두 의원은 여야를 대표하는 국방안보 전문가들인데요. 이번 법안 발의에는 18명의 동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힘을 보탰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방산 수출의 전 과정에서 발목을 잡아온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법안이라고 했고요.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용원 의원도 우리의 우수한 무기체계가 수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출 전 과정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필수라고 했고요. 여야가 함께 마련한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K방산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국익 앞에 따로 없는 여야가 마련한 패키지법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은 부사관 정예와 관련된 소식이네요. 육군 부사관학교가 교관 역량 강화 주간을 운영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교관 역량 강화 주간을 운영했는데요. 이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사관을 양성하는 교관들의 능력과 역량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부사관은 우리 군의 척추 또 중추라고 하는데 유무인 복합이나 사이버, 전자기전처럼 전장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교육훈련 체계를 이끌어 나갈 교관들의 역량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관 역량 강화 주간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급변하는 전장 환경 적응의 중요성을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전개됐는데요. 초빙 강연 프로그램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초빙 강연, 또 소통 리더십 분야 초빙 강연, 부사관학교 종합발전계획 토의, 소통 및 공감의 시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초빙 강연에서는 지현진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정책실장이 미래전과 무기체계를 주제로 강연하며 첨단 무기체계의 발전 양상과 미래전장의 변화를 공유했고요. 또 지용구 더존비존 대표와 오수양 심리대화연구소장은 각각 디지털 리더십의 필요성과 리더의 소통 비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사관학교 종합발전계획 토의도 아주 치열하게 논의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쏟아졌는데요. 부사관학교가 소부대 전투 기술을 선도하고 또 글로벌 부사관 교육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네. 드론 및 대드론 전투 수행 방안의 교육과정 적용 방안과 전력화 장비의 보수교육체계 적용 방안 등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부사관학교는 이번에 도출된 토의 성과와 강연 내용을 교육과정과 부대시설 전반에 반영해 나가고 또 부사관 양성 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부사관 교육제도가 이렇게 잘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국방일보가 주목한 오늘의 국방 하이라이트. 지금까지 국방일보 서현우 취재데스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로 통합하는 국군 사관학교 창설을 둘러싼 공청회가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와 사관학생 생도, 또 예비역과 동문, 일반 참석자 등 3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통합에 반대하는 참석자들의 항의와 고성이 이어지면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찬반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던 공청회 당시 분위기와 함께 이번 공청회의 핵심 쟁점인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제 국군 사관학교를 만드는 과제, 공청회 전문가 패널이었던 최영진 중앙대 교수와 전 방위사업청장 강훈호 전북대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어제 공청회 현장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단순히 학교 하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적 과제이며 다음 세대의 국가안보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그렇기에 이 정책은 국방부만의 생각으로 추진될 수 없습니다. 이 사관학교를 그냥 폐교시키려고 하는 정부가 깡패입니다. 깡패. 개는 지져도 기차는 달리겠다는 것입니까? 삼군사학교 4만여 동문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겠다는 겁니까? 하나, 정말 사관학교 교육계획이 필요한가? 둘, 사관학교 통합을 꼭 해야 하나? 통합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은가? 셋, 이전은 꼭 해야 하나? 즉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굳이 부대를 통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육군사관 생도들은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됐다고 학교에 다니기 싫고 학교가 통합돼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어제 방금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어제 현장 분위기 굉장히 뜨겁고 또 많은 국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었던 것 같은데요. 현장에 계셨는데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십시오. 예, 지금 화면에서는 그렇게 아주 안정된 분위기지만 사실 회의 진행하기 전부터 뭐 소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수라장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행사를 이 사관학교 측과 쭉 일정을 논의를 했거든요. 합의를 다 했습니다. 네. 근데 그날 당일날 와서 어떤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하자, 그리고 아주 막말하시고 또 청수겠다 또 어떤 분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그 막말이 오가는 정말 그 아수라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 아수라장이라고 한 표현이 정말 와닿는 것 같은데 이게 자칫 몸싸움으로 번질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지금 시점에서 통합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그 12.3 내란 사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대선 공약으로 출발한 거거든요. 대선이 왜 했습니까? 12.3 계엄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였고,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란 극복을 제시하면서 내세운 공약이 바로 사관학교 통합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서 그 공약을 낸 후보가 당선됐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들이죠.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지금까지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처음에 1953년부터 70년간 쭉 이야기해왔던 겁니다. 거의 모든 정부가 검토하거나 추진을 했지만 실패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반대가 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적긴 이유는 바로 그런 어떤 군 개혁에 대한 열망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 정부가 국방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군개혁에 대한 열망 속에서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강 교수님,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통합사관학교를 만들었을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답변을 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무기체계 관련 전력 증강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답변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에 대비한 미래전의 전문 장교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의 우수한 최고의 전문 장교 또는 전략가는 지상, 해상, 공중이라고 하는 공간의 영역에서 그 특화된 어떤 그 제약 조건을 극복해내가는 장교가 우수한 장교였습니다. 기후 조건, 지상 조건 등등. 그런데 지금은 현대 기술이 거의 그 모든 제약 조건을 극복하거나 오히려 역용하는 수준까지 발전했거든요. 우리가 최근 전쟁을 바라보면 러우 전쟁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최근 저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느낀 장면이 지난 8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무인 장비 열병식이 벌어졌잖아요. 과거 그런 군사 퍼레이드가 이루어지면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한 특정 무기 체계를 잘 보여주는 게 군사 퍼레이드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약 100여 대 정도의 무인 드론을 보여줬어요. 드론은 어떤 경우는 공중에서 때리는데 얘가 갑자기 포병 전력이 되고 또 대공 무기 체계가 되더라고요. 자, 육해 공군 간의 공간적 경계가 엄청나게 흐려지거나 무너졌다. 더불어서 러우 전쟁이나 최근 이란이나 뭐 여기 중동 전쟁 상황을 보면 민군 간의 기술적 경계도 무너졌다. 이게 미래전의 확실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미래전은 지해공 공간적 영역이 통합돼 버릴 거고 하나의 무기 체계가 압도적으로 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인 복합 체계로 초연결 무기 체계로 변화되면서 전쟁이 이루어질 거다. 과거의 명장들은 물리적 공간 내에서 그 물리적 공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분이 명장이었지만 미래전의 명장은 첨단 기술의 흐름을 알고 그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분들이 명장이 될 거다. 그것이 미래전에 대비한 진정한 의미의 전문적 군사 전문가가 될 거고 그런 장교가 양성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관학교 통합을 지금은 육해 공군 사관학교로 나눠졌잖아요. 그 공간적 영역으로 구분해버리는 학교잖아요. 그러면 통합사관학교 출범을 해서 국방장교로 양성한 다음에 자기가 현장에 배치되어서 그 물리적 공간에서 이 모든 기술과 흐름을 알고 적용하는 데 집중하면 진정한 의미의 미래전에 대비한 장교로 양성되지 않겠는가. 그 효과가 나타날 거다. 그런데 왜 지금 하느냐 관련해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래전이 30년, 50년 후가 아니다. 지금 기술 발전 추세가를 보면 5년 후도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통합을 해도 장교 양성은 진정한 의미의 전군과는 10 내지 15년 후고 장군까지 되시려면 20년 후입니다. 지금 통합을 해서 진정한 의미의 미래전에 대비한 전문 장교를 양성해 놔야 최고지휘관은 20년 후에 나타나고요. 소령 되시고 중령 되시고 하면 10년, 15년 후입니다.
지금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는 공간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도 많이 들리고 하기 예. 때문에 이제는 때가 왔다 이렇게 예.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예, 예.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현행사관학교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20에서 30% 수준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통합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 교육 만족도는 여러 가지 지금 그 사관학교 교육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입학 성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임관율, 퇴교율, 그다음에 교수진의 문제,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 많은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관학 교육을 제대로 손보지 않으면 사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래전 대비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이러한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지금 분립되어 있는 이런 사관학 체제예요. 네. 이 분립이 뭐냐면 이렇게 아무런 경쟁도 없고 평가도 없이 단일한 사관학교 출신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사관학교 선후배고요. 네. 계급 구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계급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교육기관으로는 대단히 부정적인 조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관학교 보증 실패의 어떤 기록들은 바로 이러한 구조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분립 체제를 넘어서서 네. 어떤 이제 모종의 핵심적인 통합체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네. 이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학교를 통합한다고 해서 교육 만족도가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텐데 통합하면 어떻게 해서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이제 만족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그런 상당히 여러 가지 징후 중에 하나죠. 이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사관학교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교육을 못 하고 있고 네. 기대한 만큼의 교육을 시키기에 부족한 구조, 인력, 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육사가 재학생 한 1,000명 남짓 되고요. 회사공사 600~7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적은 조직이죠. 네. 이런 조직에서 충분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수진도 부족하고요. 그런데 이 사관학 교수를 다 모은다면 또 특정과가 되게 비슷한 게 많습니다. 꽤 많은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더 많은 강좌를 개설할 수 있고 교수 간 경쟁도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또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관에서 1억짜리 컴퓨터를 넣는 거하고 3억짜리 첨단 기계라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규모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는 규모의 장점과 또 시스템의 변화, 시스템 지금 3군으로 놓여 있는 틀보다는 전체를 묶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또 미래전 대비도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정말 정상적인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질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죠. 이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구조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으로 변화될 때가 왔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 문제도 있기는 한데요, 교수님. 어제 육사랑 해사의 총 동창회 분들이 오셔서 예. 이것들이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예. 지적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산 회사 총 동창 회장님이나 그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감정으로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졸업했고 거기에서 그 생활했던 그리고 삶을 이끌었던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통합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한번 깊게 들어가 보시죠. 국군의 정체성. 지금은 사관학교 그 생도를 6회 공군으로 나눠서 들어가자마자 사관생도 첫날부터 나는 육군장교, 나는 해군장교, 나는 공군장교 그렇게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국군의 본질적인 정체성이냐. 통합사관학교가 되면 나는 국군장교라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거든. 그 기반 위에 6회 공군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육군장교의 정체성이 보태지는 것이지 6회 공군의 정체성을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넓은 기반 위에 더 높게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기존의 6회 공군 또 육사 해사 공사의 역사나 기여했던 부분을 무너뜨리자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아까 이제 12.3 내란 사태 말씀하셨습니다만 잘못한 행동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하되 기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실히 그리고 역사적 자료로도 남기고 또
나중에 육해 공군 장교가 됐을 때 그에 대한 기억도 남기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지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는 거나 아니면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 네. 어떤 면에서 정체성의 기반을 더 폭넓게 넓히는 거다. 진정한 의미의 국방 장교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육해 공군으로 나뉘어서 형성됐던 정체성이 국군 장교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어제 공청회에서 생도들의 질문이 약간 뼈아팠습니다. 생도들이 약간 이게 통합이 진짜 우리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같았었는데요. 육사 2학년 생도 질문에서 현행 사관학교 교육체계가 국군 정체성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정체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집단 소속감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 뭐 우리 마을, 우리 학교 또는 우리 군대, 우리 육군, 우리 육사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네. 실제 그분들에게 생각할 때 그럼 우리 대한민국 장교라는 어떤 정체성이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사관에 가면 결국 그 사관학교 정체성을 강조하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한계가 있다 생각하는 거고,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게 객관적 근거는 없지만 형성 과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체성은 대부분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가족과 매일 어울려 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우리가 국민들을 서로 만나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에 우리 대한민국 장교로서 정체성도 자주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 그리고 그 만남도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유대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질적인 만남을 해야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 그게 거의 없습니다. 대단히 부족하죠. 약간 한 학기 2주 정도 이렇게 서로 만나서 공동 창간 교육을 하긴 하는데 이것 가지고 유대감이나 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형성 과정의 논리로 보면은 대단히 부족하다. 이것 가지고는 형성되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어서 그 뒤를 이어서 사관학교 통합하지 않고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 분리해서 네. 현재 상태로 해서 합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시각이지 않습니까? 네네. 일정 부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출발의 시작점이 먼저 육군장교 입장에서 해공군의 수단을 살펴보는 거, 그렇게 확장하자는 거잖아요. 해군장교 입장에서는 육군과 공군의 수단,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게 출발해서 부수적인 조건으로 합동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대안은 현재 방식으로 한다면. 그런데 사관학교가 통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바라보고 그 다음에 각 군별 전문성을 보태지는 과정을 넓힌다면 출발점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합동성이 기반이 된 다음에 각 군별 전문성이 활용되는 수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육군 장교로 출발해서 육군으로 합동성을 본다면 육군이 바라보고 육군이 느꼈으면, 그러니까 정보를 얻었으면 육군적 수단을 먼저 고려하겠죠. 그리고 대응 수단이 없을 때 해공군의 지원을 요청하는 식의 합동성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미래전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 공군이 정보를 탐지한 다음에 그냥 합동성으로 생각해서 지상무기 체계를 먼저 쓸 수도 있고 공군적 수단이 아니라 해군적 수단을 먼저 동원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미래전에 대비한 합동성이다. 그렇다면 사고 구조 자체가 출발점이 달라요. 깊이에서 다르고. 그래서 부수적 수단으로서 교육에 보태져서 합동성이 아니라 그냥 합동성에 기반한 교육, 거기에 지해공 전문성이 보태지는 형태의 교육이 미래전에 진정으로 대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대학에도, 일반 대학에서도 지금 그 대학의 흐름들이 학과별 구분을 없애고 단과대로 모집하든지 공대 전체로 모집하든지, 많은 대학에서 자유전공학과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기반 전체를 전체를 바라보고 자기 전공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 전공 내 타 분야를 바라보는 형식의 학습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제대로 된 전문가 양성이 힘들다.
과거 산업사회 시대에 그 분업이 완전히 일상화되던 시기에는 좁은 분야의 전문성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결합이 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술의 흐름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업. 내가 아는 전문성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 군에도 미래전에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람의 양성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 이거 강하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결국에 시대가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는 만큼 우리 그럼요. 군도 융합형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통합사관학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급하다고 생각해요. 아, 네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년 후에나 이제 막 20년 인재가 후예요. 나와요. 20년 빨라도 후에나. 15년 네네. 후예요. 네. 지금도 늦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두 교수님께 공동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사관학교의 교육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도 자원대 이전에 따른 우수인재 확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통합 사관학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최 교수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사관학교는 사실 좋은 학교와 같습니다. 좋은 학생이 들어와야 되고요. 네. 훌륭한 교수님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좋은 강좌를 개설해야 되고 또 그 안에 경쟁과 평가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순할 때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사관학교로 해서 무슨 특별한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규모가 있어야 좋은 교수를 많이 모실 수 있고 투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는 쉽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관학교 문제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좋은 교육기관은 어떤 요건을 갖춰서 고민하면 됩니다. 적절한 규모에 좀 더 좋은 시설 투자가 돼야 되고요. 어떤 사관 생도가 무슨 우리 노후시설에서 잘 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은 정말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본 겁니다. 노후시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투자가 안 돼 있고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정말 첨단 기술을 써야 되고 첨단 시설 사용하는 첨단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젊은 생도들에게 열악한 시설에게 인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첨단 시설 최고의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지금에 있는 사학교를 통합을 해서 이게 정말 웨스트포인트 못지않는 시설과 장비가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교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네, 강 교수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최 교수님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전적으로 동의하고 같은 내용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진정한 미래전의 명장을 양성하는 커리큘럼과 그런 교육 시설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냥 추가로 말씀드리는 김에 사관학교 통합을 논의하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장교 양성체계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장교 양성체계가 사관학교에서 양성이 되고 또 ROTC, 그다음에 학사장교 이런 식으로 양성이 되고 또 우리 육군에는 제3사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 장교 양성 체계가 진정한 의미의 미래전에 대비한 장교 양성 체계로 준비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장교들의 향후 삶의 모습까지도 바람직하게 뿌려갈 수 있도록 그런 대비를 해주고 있는가? 이 부분도 같이 좀 깊게 고민해서 하는 김에 사관학교 통합, 사관학교 추진은 저는 시급하게 빨리 하되 그 과정에서 같이 논의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1953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때가 왔다. 오히려 늦었다. 지금 인재를 양성해도 30년은 기다려야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가 키워지는데 우리들의 빠른 어떤 소통과 통합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공청회에서의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통합이라는 형식 자체가 아니라 우리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장교들을 어떻게 더 잘 길러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충분한 검증과 시간을 거쳐 더 강한 군, 더 좋은 사관학교를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강수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는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남부지방으로는 태풍 사우델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4도, 원주는 23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원주는 31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으며 충청과 전라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다음 주까지 추가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장병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